자, 이제 342페이지 우리 상환 방법인데 요게 얘는 거의 100% 시험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중에 보니까 우리 금리가 원래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있는데 자, 일단 요 말입니다. 자, 저당이란 건 은행에 저당 잡아서 돈을 빌려간 거예요. 빌려간 걸 갚는다. 이게 뭐죠? 상환이지. 원래 이게 사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실은. 자, 제일 먼저 고정금리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변동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는지 압니까?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 있다고. 여기에 이제 다른 플랜이라서 플랜 프라이스 레벨입니다. 이를 쓰는데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거 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할 것은 이것만 해. 고정금리만. 이런 건 알 필요 없어. 고정금리 사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과 그 다음에 최정식 상환 방식 이 세 개 있습니다. 변동도 크게 세 개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는데 일단 써볼게요. 써보기는 첫 번째 가변 이자율 조정저당. 그 다음에 또 이 재협상 이자율 조정저당이 있어요. 뭐 이런 이 쭉 있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한번 설명드릴게요. 드리는데 여기 목숨 걸지 말라고. 항상 중요한 건 요거 세 개 구분을 무조건 하셔야 돼. 가변 이자, 조정 이자 있거든 사실은요. 조정 이자 그 다음에 재협상 이자율 조정저당이 있어. 그게 세 개 있는데 이건 개념상 구분되는데 이건 실제 시험은 그거 안 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에 가끔 보니까 뜬금없이 이런 게 가끔 튀어나와. 나무 그냥 틀려주라고. 관계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결국은 얘를 쓸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언학 변수가 다양하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책 보니까요. 242페이지 보니까 고정 이자율 저당 방식이 있죠. 그죠? 거기서 개념만 줄 거는 개념만. 자, 의에서 첫째 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핵심이 뭐요? 첫째 줄 보니까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다. 이게 다른 말 고정금리죠. 그래 보시고 뒷장 가볼까요? 변동금리 쭉쭉 넘어갑니다. 347페이지 컨 2번 변동금리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딱 떨어지는 말이 없네. 원래 정확한 말이 이 말입니다. 대출자가 차입자 사진의 약정한 방식에 따라서 금리가 대출 기간 중에 변화한다 이 말 뜻인데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래 보시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거 합니다.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나오거든. 자, 요거는 제가 꼭 강조를 이겁니다. 이런 건 우리 항상 잠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이 거의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정확히 이해해서 문제 푸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암기해서 푸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 어떤 표를 만들어 그냥 표에서 그냥 따라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건 무조건 그림 그려. 그림만 그리면 답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해볼게.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은행에 돈을 갚는 건 원금만 매년 갚습니까? 원리금 합계를 갚습니까? 그래서 원리금 여기에 상환액이에요. 그죠? 대출가 있는데 자, 일단 그림 세 가지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그림이 있어. 두 번째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요 세 개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자, 요 의미 가볼게. 균등은 같다는 거지. 뭐가?
원금을 매년 내는 금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지 뭐가? 원금 이자 합계 같은 거예요. 요건 최정은 전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가볼게. 얘는 원리금을 갚는데 매년 뭐죠? 똑같지. 요게 무슨 균등? 원리금 뭐요? 균등 상환이라고. 다시 얘는 점점점 원리금 내는 금이 점점 감소하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이야. 얘는 점점 올라가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체정식, 점정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표현할 때. 그런데 이 체감식이 다른 말로 뭔지 압니까? 원검균등이야. 그러니까 제일 조심할 게 뭐예요? 제가 뭘 강조하는 거? 이걸 강조합니다. 요 말과 요 말 혼돈하면 안 돼. 굉장히 많이 혼돈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를 빨리 풀려면 그놈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 차이를 갖다가. 자, 그래서 자 현재 있죠. 그래프를 실제 이제 설명할 건데 미리 결론부터 할게. 결론한데 요 내용과 그냥 따라가 보자고. 자, 가보는데 딱 두 개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개만. 요 차이만 아시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 다 풀려. 자동. 자, 첫 번째 보니까 항상 이건 묻는 게 전부 다 촉이 있는 걸 묻게 돼 있지 이 후기 묻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자,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게 누구예요? 앞방을 누가 제일 많이 내? 얘 아니에요? 아니, 표를 보니까 그럼 나중에 실제 확인시켜 주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판단해 보자고요. 초기에 이만큼 내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만큼 내는 거지. 얘는 이만큼 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큰 게 누구라고요? 예, 원금 균등이지. 그다음요? 원리금. 그다음 뭐 있습니까? 정식의 최정식. 요걸 딱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요 기억번. 자, 두 번째 거 묻습니다. 그건 남아있는 잔금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똑같은 돈 빌려 갔어. 그 앞방이 많이 갚은 만큼 남아있는 잔금이 적겠지. 앞방이 적게 갚은 만큼 남아있는 잔금이 더 크겠지. 그죠?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미상환 잔금. 큰 거. 그럼 결국은 남아있는 잔금이 클수록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지. 그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훨씬 더 큰 게 누굽니까? 야, 딱 이거부터 할게. 자, 얘는 거꾸로 가야 되지. 누구부터?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자금 회수 위험 쓴다고. 원금 회수 위험. 자, 같은 말이 원금 회수 위험이 큰 게 누구라고? 그죠? 요렇게 지금 요것만 기억하죠. 지금은. 이거 200 몇 개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설명할 건데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실제 여기 있는 사례 들어볼게. 이제 잘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확인 지금 제가 시켜줄 목적이요. 대출 금액이 10억이란 돈을 빌려 갔는데 돈을 갚는 게 10년 만기. 매년마다 원금 이자를 갚는다 가정합니다. 금리는 고정금리요. 10%.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매년마다 원금 갚는 금액과 이자 갚는 금을 쭉 한번 따져보자고. 그래서 자, 원금 상환액이 얼마 될 것이고 이자 지급액이 얼마 될 것인가. 요 둘 합친 게 뭐죠?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죠? 자, 일단 얘부터 노란색.
얘는 매년 뭐 같다고? 그럼 결국은 대출 기간 총 몇 년? 대출액은요? 그럼 매년 갚는 금액 얼마씩? 그죠? 그런데 조심할 건 이자 지급액은 이자 지급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남아있는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항상. 대출 원금의 이자를 곱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요거 시험 꽤 많이 내거든. 원금의 이자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미상한 잔금의 이자를 곱해주게 돼 있다 항상. 그러면 자 첫해 남아있는 잔금 얼마요? 10억에 10% 이자 얼마? 합천 얼마요? 2억 되지. 나 이제 1억 갚았어. 1년 경과되었을 때 남아있는 잔금 9억이지. 9억에 대한 10% 이자 얼마죠? 9천. 합치면? 그죠? 자 2년째 나 1억 또 갚았지. 남아있는 잔금 얼마요? 8억에 10% 얼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자 7천 이 세계지. 매년 1,000만 원씩 빠져. 결국은 2억, 1억 9천, 1억 8천, 1억 7천 똑같은 폭만큼 빠진 결과 이렇게 된다고 이게. 요거 이해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뭐가 지금 중요한가 하면요. 요거 두 개 따져야 돼. 매년 내는 원금 지급액과 이자 지급액은 어떤 변화인지 봐보자고. 자 일단 원금 균등은 뭐는? 원금은 매년 같은데 이자 지급액은 점점 뭐하죠?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요거 두 개 비교하세요.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원리금 균등은 뭐가 매년 같은 거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 금액. 여기 있는 요 금액이 매년 같아야 된다고. 이게 실제 하면요. 얘는 나중에 할 건 매년 1억 6천씩 갚게 돼 있습니다. 실제 하면. 이 금액이 매년 같은 게 사실은. 그러면 자, 첫해 남아있는 잔금 10억에 이자 10% 얼마 됩니까? 이자 1억 되지. 요 두 개 금액 합친 금액 얼마 돼야 돼? 그러면 얘는 6천 갚은 거지. 첫해는. 그 10억에 대해서 6천 갚았습니다. 남아있는 금액 9억 4천이지. 9억 4천에 이자 10%부터는 또다시 뭐 9천 4백 갚은 거지. 요 두 개 금액 합친 이 금액 만들어야 돼. 얘는 결국은 6,600 갚는 거라고. 응? 그 남아있는 잔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8억 7,400대. 그래서 결국 얘는 다시 뭐 있습니까? 예, 8,740 갚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얘는 뭐 있습니까? 요거 이 합치면 이제 계산 안 되네 이거. 한 6천 이게 뭐 700, 뭐 760, 아니 8 이렇게 갚을 거야 아마 대충. 이런 형태가 뭐냐고 이게 원리금 균등이야. 그러니까 재밌는 건 보세요. 원금 상환액은 점점 이자부터 이자 지급액은 점점 뭐하지? 줄지. 원금 상환액은요 올라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이자 원금 지급액은 항상 뭐 한다고? 매년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참 자꾸 굉장히 많이 착각하더라고 이게. 물론 남아있는 잔금은 줄겠지만 그죠? 이자 지급액은 점점 뭐합니까? 줄지.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개 더 합니다. 요 이자에 대한 공통점이 딱 들어와. 두 개 있어. 첫 번째 보세요. 첫해 원금 균등 노란색 이자 얼마야? 1억. 원리금 균등 빨간색 이자 얼마야? 같지? 같아. 그래서 1회차 1회차 2차 지급액은 뭐 한다고요? 감소. 동일하다. 말 좀 했어요. 두 번째 둘 다 시간이 경과하면 둘 다면 금액이 점점 뭐하지? 줄지. 줄어. 그래서 얘는 뭐 있습니까? 예.
시간이 경과되면 2차 직업액은 뭐 한다고요? 점점 준다. 요거 두 개 공통점 알고 있을 것. 그리고 요 최정시간 제가 딱 하나 설명할게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 표를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최정시간 절대 다른 시험 낼 수가 없어. 워낙 변화가 많다 보니까. 자,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온 배경을 설명할게. 우리 금방 이제 젊은 애들죠. 젊은 친구들 보니까 금방 직장 들어가면 월급이 낮겠지. 낮은데 내가 집을 샀거든. 샀는데 만약 이런 방식을 하면 그만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겠지. 그 초기에 결국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젊은 계층 보통 소득이 낮을 땐 적게 내는 거야. 내고 점점점 직장 다니면 소득이 올라가죠. 올라가면 점점 내는 금액을 더 크게 만들어주면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나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이 만들어지는 게 최정시기라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건 딱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젊은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이 뭐라고요? 요건 마시라고. 요까지만. 다음에 그럼 여기 제가 한 두 개 더 붙일 거예요. 여기다. 여기 다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나면 무조건 요 그림만 그리라고. 따라하면 되니까. 다만 조심할 건 요거까지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특히 요게 시험에 꽤 많이 나와. 나왔을 때 무조건 금액이 갚는 금액이 작아진다 설명된 책이 많다고. 틀리게 내는 게. 그래서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책 가볼게. 이제 자, 어디 가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 다 하셔야 돼. 거기 있는 이 342페이지 맨 밑에 갈로 2번 종류, 동그라미 1번 뭐요? 원리금 균등이지? 우측 갑니다. 자, 기억에 의해서 기억하실 건 A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핵심이 이거지.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뭐요? 동일하지만 거기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환식에 따라 다른 방식이다. 볼래요?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원금과 이자는 자, 여기 있는 빨간색 상환식 따라 매번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그런 걸 지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후기가 가면 점점 원금 상환분이 증가하고 이자 지급액은 자, 보세요. 요거 아닙니까? 보세요. 초기는 누가 더 커? 이게 더 크잖아. 이자가. 이자 더 큰 거 아닙니까? 1억 6천 되니까. 후기가 가면 점점 얘가 더 많이 원금이 더 많이 부담하지. 이자금이 더 적어지기지. 요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B번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밑에 내용은 뭐 딱히 내 봐서 별 볼 게 없는 것 같아. 넘어갑니다. 자, D장 34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원금 균등 상환. 자, 기억번 의 갑니다. A번 전체 대출 기간 동안 뭐가 같은 거요? 원금 상환액이 매년 균등하죠. 그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B번 가볼까? 상환 후기 갈수록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고. 자, 보세요. 상환 기간 동안 원금 상환 같지? 이자는 점점 뭐 한다고? 떨어진다. 그거까지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니은번에 A번 기억하시고 대출자 입장에 초기 자금 회수가 빠른 거. 자, 자금 회수 이 말하면 돈을 갚는 거지. 누가 더 빠릅니까? 빠르죠. 그래서 여기다 자금 회수가 빠른 게 누구냐? 앞방에가 많이 갚는 거예요. 그죠? 그만 거꾸로 자금 회수 위험은 누가 더 큽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더 큰 게 지정식이지. 고래 가시고. 자, 그 다음에 B번도 줄 거 놓고 상환 초기는 상환액이 가장 많지만 후기하면 점점 가장 적은 방식이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345페이지 동그라미 3번. 최정식 상환 방식 갑니다. 자, 최정식은 결국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어이에서 A번 가볼게.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초기는 적게 한 대신 점차 그 부담이 늘려가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 말로 최정식이죠. 그것만 기억하시고, 자, 나머지 쭉 넘어갔어요. 니은번의 특징의 B번 줄 거 놓고 젊은 소득층의 유리한 상환 방식이 뭐냐 묻거든 건 이건 최정식. 그래 보시고 나중에 있죠. 밑에 코어 체크가 있지, 그죠? 코어 체크 보는 게 뭐 있습니까? 밑에 박스 9번 있을 거예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있는데 요걸 나중에 구분하셔야 돼. 나중 가서. 자, 지금은 그냥 넘어가서 이거 가시는데 나중에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변동금리 통과, 그 다음에 349페이지 컴 3번 가격 수준 조정 재정 플랜 통과. 예, 그 다음에 저기 있는 351페이지 2절 부동산 정권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제 원래 거기 2절 부동산 정권인데 여기에 다른 말로 저당 유동화 제도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유동화 제도 이렇습니다고요. 자, 이것도 제가 좀 이따 하지만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봐볼게요. 큰 틀을 먼저 봐볼게요. 이제 지금 책에는 이게 아마 순서가 잠시만요 막 섞여 있는데 어디를 보는가 356페이지 있죠. 맨 밑에 거기 있는 그림 있지, 그죠? 요거 설명할 겁니다. 할 건데 일단 보세요. 보시고 나중에 아주 간단한 그림이 있어. 그 그림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지금 답니다. 잘 보셔야 돼. 우리 제일 먼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누구죠? 차입자.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들이 대출기관, 은행들. 자, 큰 틀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대출기관이 있어요. 여기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 그죠? 금융기관. 자, 그런데 잠시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은행과 어떤 차입자 관계만 사실 설명하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차입자가 보니까 은행들은 한정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해볼까? 차입자 한 명이 빌려갈 수 있는 금액이 1억 정도 빌려간다 치고 30년간 돈을 빌려간다 치자고요. 근데 여기 있나 보니까 금융기관 중에 국민은행이 1조란 돈을 1,000억이란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준다 가정해보자고. 일단 동시에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착순 몇 명 빌려줄 수 있습니까? 1,000명이지. 그러면 30년 동안 이런 상에 30년 동안 얘는 자금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이 말 아닙니까? 차입자가 여기 대출기관한테 뭐 있습니까?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은행들은 보니까 한정돼 있는 돈을 가지고 많은 어떤 차입자 빌려주면 금방 이게 자금 고갈된다고. 그런 결과 여기 뭐 있어? 은행들은 조만간 자금 묶여 있는 유동성 위험이 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보통 사람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럼 얘들은 이런 유동성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보니까 사실은 또 다른 게 돈을 빌려간다고. 항상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들이 누구냐? 이게 대출기관입니다. 대출기관. 이렇게 저당 잡겠지. 사실 이 말입니다. 요 잡았던 저당 그냥 그대로 판다고 얘한테. 팔면 돈은 이제 다시 돌아올 건데 문제는 자 이때 똑같은 이름이지. 요걸 구분하는데 최초의 돈을 빌려준 게 퍼스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제1차, 즉 1차 대출기관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출기관이 누구냐? 이게 2차로 쓴답니다. 근데 2차 대출기관은 조심할 건 한국은행이 아니야. 현재 부동산
부동산 저당 유동하거든. 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우리 가끔 보니까 간판 본 적이 있죠? 요 간판 있죠? 아니, 할아버지 간판 있잖아. 있죠? 사실 여기도 여기 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한국 요 뭐야? 하우징 뭐지? 파이낸스가 뭐요? 컴퍼니가 뭐지? 들어봤습니까?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2차 대출이라고. 원칙은 여말 대신 여말 쓸 때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쓰기도 해요. 요 같은 말이. 자, 만약에 이론상 얘도 자금이 1,000억이란 돈을 갖고 있다 해보자고. 그럼 다시 가볼까? 자, 첫 번째 1,000명 빌려준 결과 자금 고갈되었지. 그러니까 잡았던 재단과 몽땅 팔면 1,000억이 돌아오지. 그럼 또 다시 추가적으로 돈 더 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그 이제는 둘 다 자금 고갈되겠네? 그죠? 이럴 때 뭐 있으면 2차 대출 기한도 잡았던 재단권을 가지고 우리 같은 투자자한테 요 잡았던 저당권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예. 정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이 정권에 어떤 수익성이 있다 생각하면 얘가 이 정권 사겠지. 사면 결국은 돈이 흘러간다죠. 흘러가면 결국은 얘도 유동성 위험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얘도 해소할 수 있다고. 원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저당 유동화라고. 자, 다시. 오늘 좀 분석할게요. 유동이란 말과 유통이란 말을 좀 구분하시라고. 유동, 공통된 말은 넘어간다, 이전된다, 양도되는데, 자, 우리 분필 등이 이동되는 시장이 무슨 시장? 분필. 이 말은 유형물이 이동되는 유통이네. 그죠? 이 말은 무형물이 이동되는 게 뭐라고? 유동 아니야. 자, 지금 뭐가 넘어갔어? 우리 보통 부동산 하기 전 저당 쓰지만 원래 민법상 저당권, 권리. 그 무형물이지. 그래서 저당권이 넘어간 그 넘어간 데서 이건 뭐야? 유동화라고 사실은. 넘어간 대상이 뭐라고? 그래서 저당 유동화란 말씀이에요. 저당권이 넘어간다 이 말 뜻이 이게. 원칙이 가장 기본적인 저당 유동화인데 때에 따라 보니까 1차 대출 기한 이렇게 정권을 발행해서 뭐 있습니까? 자금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거기 있는 그림이 이렇게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정권이 크게 두 개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뭔가 하면 아까 보니까 지분 금융도 있고 또 뭐 있죠? 부채 금융이 있었지. 같은 걸. 이 정권 말 뜻이 뭐야? 정서가 있는 권리. 우리 종이 쪽지잖아. 요 종이 쪽지 한 장 보니까 1,000만 원짜리인데 요 정서가 있잖아. 요걸 사면 결국 이 사면 나중에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채권은 요 말 준말이야. 채권이 부채 정권이라는 준말이라고. 지분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주식이라고.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지분이 가장 대표적인 주식인데 부동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주식이 뭔지 압니까? 곧 그게 리츠. 그 다음에 펀드. 부채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이게 MBS, CMBS. 이건 좀 다르게 제가 CMBS, 그 다음에 ABS가 있어. 사실은. 자, 앞으로 이런 꼭 알 건 특별한 말 쓰지 않고 이 저당 유동화에서는 이 정권은 전부 다 채권일 걸 가정합니다. 채권. 그럼 결국 이런 전처럼 이제 기억하셔야 돼. 하는데 뭐를 지금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쪽 보입니까? 잘 안 보여? 요걸 싹 다 지울게요. 지우고 요 그림을 변형을 하는데 항상 저당 유동화 나면 이 그림을 만드시라고.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요게 차입자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지?
1차 대출기간. 그 다음 누가 있어? 2차. 마지막 누가 있습니까? 요 그림을 그려서 가는데 여러 가지가 차입자가 얘한테 저당 잡고 돈 빌려 가죠? 그죠? 그런 결과 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저당권을 팔까 누구한테? 얘한테. 팔면 2차 대출기간 돈이 없는 결과 다시 투자자한테 뭐 발행합니까? 채권 발행한다고. 때에 따라 1차가 직접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요거의 모양 같은 거야. 요것만 딱 그리시라고. 해석. 문제 물어줄 때마다 따라만 가시면 돼. 우리 책에 설명 엄청 많은데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5개 내용만 다 기억하시면 돼. 5개. 자, 갑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우리 항상 자 묻습니다. 시장이란 것은 뭐와 누구와 누가 있는 겁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물건 등을 매매하는 장소지. 그렇죠? 배추 파는 배추가 매매되고 있대. 무슨 시장? 뭐 배추 시장이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그지? 자동차가 매매되는 시장이 자동차 시장. 현재 지금 뭐가 매매되고 있어? 뭐가? 그 무슨 시장? 저당 시장. 그러면 결국은 자, 첫 번째 최초로 저당권이 형성되는 것이 요거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린 저당 시장인데, 자, 저당 시장인데 이걸 뭐라는 자면 최초로 저당권이 형성되는 거지. 1차 저당 시장 쓴다고. 그다음 형성돼 있는 저당권을 다시 이렇게 사고 팔고 있는 곳이 있지. 그죠? 이와 같은 걸 우리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요게 2차 저당 시장 쓴다고. 2차. 요걸 먼저 구분해. 그럼 자, 다시요. 볼게요. 차입자와 1차 대출기간 사이가 뭐요? 1차 저당 시장이고, 차입자를 뺀 나머지 이렇게 저당권이 또는 채권 등이 매매 등 2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는 1, 2차 둘 다 포함돼. 자, 구분 기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은행이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까지만 1차야. 빌려준 돈을 다시 이렇게 파는 게 있지 2차거든요. 그럼 자, 문제 풀 때를 푸셔야 돼. 이 말 딱 나오지. 나오는 순간 요거 2개 보지 말고 절대 이 말 나면 요거 쓰면 안 돼.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2차 저당 시장이 나오는 순간 절대 얘만 없으면 다 맞다고. 얘만. 그래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책을 잠시 볼게요. 어디를 보는가 하면 이제 비교를 좀 하시는데요. 355페이지. 자, 밑에 갈로 1번 1차 저당시장. 자,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이 2번. 동그라미 1번. 저당 대부 원하는 차입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해주는 금융기관사에 이루어지는 시장. 여기 1차 맞지? 되었습니까? 다시 D장에 356페이지 갈로 2번. 갈로 2번에 뭐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저당 대출 기관과 이들로부터 저당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뭐 저당이 사고 파는 시장이 뭐라고? 2차. 구분되겠습니까? 자, 이 말입니까? 1차 요거죠. 저당 대출 기관과 이들로부터 이렇게 저당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뭐라고? 2차. 자, 일단 제가 한 개 했어요. 한 개. 요 다음에 요 뒤에 제가 좀 더 뭘 붙일 거예요. 다음에 가면. 자, 두 번째.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합니다. 요 그림에 따라간다면 차입자가 2차 대출 기관한테 저당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까 했잖아. 이 그림. 오직 차입자는 누구한테만 저당 설정합니까?
은행들한테 저당 설정하는 것이 절대 여기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저당 설정 못하게 돼 있다고 이거는. 그냥 그림 따라가야 돼. 다시 요 차입자가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투자자한테 채권 발행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 두 번째야. 이 말은 차입자와 예관계, 차입자 예관계인데 여기 있는 시장이 몇 차지? 2차지. 차입자와 2차 저당 시장 직접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표현 자체가.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두 개 했어.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일단 요 책에 우리 있을 텐데, 네, 356페이지 거기 있는 동그라미 4번. 자, 읽어볼게. 1차 대출 기관들은 2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권을 팔고, 자 보세요. 여보세요. 얘는 자금 조달을 얘한테 하는 거지. 그죠? 여기 몇 차? 2차 저당 시장한테 자금 조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 뒷말이 중요하거든. 따라서 2차 저당 시장은 부동산 담보를 대출받은 저당 차입자 직접적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요 말이 있죠. 요 말이 잠시 보세요. 이 말이 이거야. 이랬으면 나와. 얘와 얘는 관계 없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다음 자, 한 번 더 합니다. 세 번째 칠판 다시 보시고 자, 세 번째 세 번째 우리 모 저당은 엄마란 건 뭔가 하면 최초 저당이 저당입니다. 모 저당 얘와 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거요. 한 개의 저당 가지고 채권은 한 개 또는 여러 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할 수 있어요. 자, 다시요. 보세요. 여기 투자자거든. 차입자야. 이렇게 볼게. 만약에 자, 제일 먼저 우리 저기 있는 삼성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필요한 자금 보니까 3천억이라는 돈을 빌려갔대. 저당 잡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넘어와서 3천억짜리 채권을 딱 한 개 발행했어. 채권을 딱 한 개 발행했다고. 하면 현금을 3천억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이걸 쪼갠다고. 이 3천억까지 뭐 있습니까? 10만 원짜리 채권 뭐 10,000개, 50만 원짜리 채권 뭐 5,000개 이렇게 쪼개서 팔면 이거 살 수 있겠지, 그죠? 그럼 결국 이럴 때면 이 채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저당권 몇 개인데? 한 개지. 금액이 너무 크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개 쪼개서 팔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이 채권이 살 수 있다고 이게. 또는 금액이 작을 때 한 개를 그대로 발행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이 대출 금리가 고정 금리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채권은 고정 또는 변동 금리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세요. 이게 얘가 고정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이건 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런 거 똑같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다시 보세요. 우리 은행들이 있으면요. 은행이 있으면 이런 거거든요. 저축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 돈을 빌려주겠다. 그죠? 차입자가 있으면. 이 저축한 사람 보니까 얘가 A, B, C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보니까 얘가 5억, 얘가 7억, 8억 정도 저축했습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 이게 은행들한테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을 또 저축했거든요. 했을 때. 그러면 이 차입자가 있는데 돈을 빌려줄 때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우리 보통 일반 은행들은 1번에게 빌려줄 때 무조건 요 세 개 중에 딱 한 개만 빌려줍니까? 아니면 이 전체를 다 빌려줄 수 있습니까? 있잖아,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입니까?
여러 명이 저축한 돈을 한 명이 빌려줄 수 있지. 아니면 여기 있는 B에 있는 돈을 여러 명이 나눠줄 수 있다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거야 이 논리가. 그럼 자 이때 2번에게 빌려준 게 7억이라는 돈을 빌려줬다 하자고. 그럼 얘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변동으로 이 저축을 했으면 얘는 무조건 변동으로 돈을 빌려줍니까? 고정할 수도 있지. 그죠? 그럼 결국은 얘하고 얘하고 직접 관계 있습니까? 다시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얘 안 갚느냐고. 없잖아 이게. 똑같은 논리야 논리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그다음 자 하나 더 네 번째 대출 금리하고 여기 뭐 채권 다시 이 말 써야 되겠네. 채권 발행 조건은 대출 금리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채권 수익 중에 누가 더 커야만 이걸 채권 발행할 수 있을 것인가 따져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대출 금리지. 여기 현재 5%야. 얘 채권 발행하지. 자 일단 이렇게 발행한다고 가정하자고. 네? 여기 만약에 채권 수익이 보니까 이게 8% 된다 할게. 얘 입장 채권 발행할 수 있을까 한번 따져보자고. 자 그러면 얘 돈 빌려주었지. 수익 얼마 들어왔어 얘 입장에서. 들어왔는데 채권 발행했지. 비용 얼마 나가? 얘 발행하겠습니까? 얘 입장 무슨 손해 아닙니까? 5% 수익이 들어왔는데 8% 비용 나갔으니까 발행 못할 거 아니에요. 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발행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지.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대출 금리가 채권 수익 높을 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 4개 했습니다. 4개. 원래 총 6개인데 이제 1개만 더 할게요. 여기서. 자 그러면 마지막 갑니다. 은행들은 한정된 돈을 가지고 얘한테 대출 돈을 빌려줄 때 저당이 유동화되면 훨씬 더 많은 돈 빌려줄 수 있습니까? 다시 가볼게. 자 아까 했던 거 해볼게. 차입자 1명당 1억 빌려갈 수 있고 30년간 빌려간답니다. 만약 밑에는 여기 없어요? 없을 때야 국민은행 현재 1,000억이라는 돈이 있답니다. 선착순 몇 명 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은 밑에 있는 2차 저당시가 없더니만 저당이 유동화되지 않으면 은행들은 한정돼 있는 돈을 가지고 한정돼 있는 차입자에 빌려주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는 똑같은 요 돈을 가지고도 1,000명 빌려주고 돈 없잖아. 그럼 다시 뭡니까? 저당금 팔지. 돈 1,000억 들어오지. 또 빌려줄 수 있지. 어쨌든 저당이 유동화 되어지면 따라 훨씬 더 많은 돈 빌려줄 수 있지. 그죠? 이론상 무한대 대출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만약에 자 해볼게 이론상 얘들은 채권만 발행되면 전부 다 100% 전부 다 채권을 다 매입을 할 수 있다 가정해보자고. 얘 1,000억이 있어? 얘 1,000억이 있다고 현재. 자 1,000명 빌려주었지? 돈 없지? 몽땅 저당금 팔아 1,000억 돌아오지? 얘 돈 없지? 몽땅 다 채권 발행하면 그대로 1,000억 돌아올 거 아닙니까? 원래 상태야. 또 1,000명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몽땅 팔면 1,000억 돌아올 것이고 또 얘는 몽땅 채권 발행하는 순간 1,000억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론상 계속해서 무한대 대출도 가능하더라. 지금은 이거 5개만 기억하라고. 1개 더 남았어. 1개가. 요거까지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요 그림을 꼭 좀 기억하시라고. 요 그림을. 그래서 우리 책을 이제 책 볼게요. 책에 설명이 꽤 많은데 다른 거 보지 마. 자 354페이지. 자 거기서 쭉 가서 어디 가시는가 하면요. 자 우측에 보니까 355페이지. 예, 거기 있는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이 3번 줄 끊어오셔. 그것도 이론적으로 무한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론상 무한대 대출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거 좀 기억하시고. 자, 나머지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예, 밑에
밑에 있는 2번 저당시장 구조 갈로 1번 1차 저당시장 동그라미 1번 했죠. 그다음 거기 있는 동그라미 3번 요건 이제 원래 거기 줄만 끊어주세요. 자, 첫째 줄 끝에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를 일부러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에 이의가 없을 때는 2차 저당에 판다. 요건 다음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갈로 2번 갑니다. 갈로 2번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설명했고 2번 가면 2번. 저당이 유동화되면 대출자인 금융기관들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수요자 공급, 많은 차입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 말 뜻입니다. 오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설명했던 거죠. 자, 5번 2차 지당시장에 발행되는 투자상품. 자, 고줄 끊어놓고 동그라미 5번 2차 지당시장에 발행된 투자상품 같은 말 채권 수익률. 자, 요거 누가 더 크면 채권 발행합니까? 대출금리지, 그죠? 채권 수익률은 주택 대출금리보다 낮을 때 채권 발행합니다. 자, 일단 그거까지 기억하실 것. 쉽지 않죠, 이거? 앞으로 가면요, 이거 한 3번 설명하죠. 이러면 3번 설명하면요, 요 고리만 딱 가져가, 전부 다. 그건 따라만 가면 답이 나온다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거? 자, 382페이지에 오케이. 자, 거기 있는 12번과 13번 요거 2개 풀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12번 금융기관은 수취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갖다 1차 주택 저당 대출 시장, 1차 저당 시장이라 한다. 맞습니까? 맞지? 아니, 금융기관 몇 차인데 요가 아닙니까? 얘가 돈 빌려준다 이거지. 그죠? 자, 13번 갑니다.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이 말은 차입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해주는 금융기관, 이게 1차 대출기관이죠. 그러니까 차입자와 1차 대출기관 사이에서 형성된 시장이 몇 차 시장? 1차지. 그냥 그렇게 시험 나온다고. 되었죠? 자, 지금 요까지 합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여기 있는 조금 내용 더 갈게요. 좀 쉬었다가.